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48부 미토번 양의 기치를 내세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5년 11월 11일 일본 에도에 대재앙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거죠. 하여튼 일본에서는 역사를 딱 되짚어 보더라도 이 집만 하면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났던 지진이 어느 정도로 엄청났냐면은 에도에 몰아닥친 지진으로 인해서 가옥 1만 5천여 채가 파괴가 되고 약 1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통계나 이런 수치가 지금보다는 많이 부정확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은 실제 피해는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에도성 자체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쇼군은 또 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만약에 쇼군까지 세상을 뜨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에도에 위치했던 다이묘들의 번저, 각 다이묘들의 번저가 이제 에도에 또 몰려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번저들 상당수가 화를 매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번저들이 무너지는데 그 중에서도 피해가 막심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미토번의 번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번의 번저 건물이 붕괴됨에 따라 미처 피하지 못했던 핵심 가신단이 몰살당하는 그런 참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인해서 미토번의 번주 누구냐면 바로 도쿠가와 나리야키인데 이 인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좀 설명드릴 사스마 번주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미토 번주라고 앞으로 이렇게 통칭을 할게요. 그래서 당분간 미토 번주라고 하면은 도쿠가와 나리야키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미토번의 번주 도쿠가와 나리야키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화친조약을 맺고 서양 열강과 연달아 화친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에도막부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서양 세력한테 위협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뭐를 길러야 된다. 강력한 해군력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 미토번한테 맡긴 과업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은 서양 세력에 대항할 서양식 신형 군함을 건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토번이 이 서양식 신형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에도의 스미다강 하구에 미토번이 세운 조선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 지진으로 그 조선소조차도 대파되는 비운을 맞이했다는 거죠. 하지만 미토번주는 절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들어가며 그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에도에서 이렇게 난장판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원성이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런 원성을 들어가면서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갖고서 조선소를 재건하는데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56년이 되면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미토번이 불굴의 의지로 드디어 서양식 신형 군함을 한 척 건조를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아사히 마루였죠. 물론 이게 일본 최초의 서양식 군함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최초의 서양식 군함은 이거보다 2년 더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스마번에서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역시 사스마번이 대단해요. 그래서 사스마번에서도 독자적으로 서양식 군함인 슈에이마루를 건조를 했지만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아사히마루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사히마루를 만들 때 에도막부가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은 100% 독자 기술은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바로 네덜란드인들의 자문을 받아서 건조를 해 나갔다는 거죠. 자, 1856년 1월이 되면요, 에도막부는 오랜 세월 동안 교류해왔던 네덜란드, 사실 서양 세력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안면을 튼 게 네덜란드잖아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하고도 정식으로 내일 화친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기존에 했던 화친조약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에도막부는 그래도 믿을만한 서양 세력은 네덜란드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랜 세월 동안 통기를 했으니까 가장 잘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을 초빙해가지고 이 화친조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나가사키 해군 전습소를 건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해군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덜란드로부터 군함도 한 척 기증을 받았는데, 네덜란드는 무슨 남는 게 있다고 군함을 이렇게 한 척씩이나 기증을 했냐. 당연히 미끼 상품이 있어야지 본 상품을 사겠죠, 그죠? 하여튼 네덜란드 애들이 정말 장사를 잘하는데, 이때 에더마크가 한 척 써보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하고서 그 이후에 정식으로 네덜란드로부터 군함 두 척을 구매를 하면서 조금씩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에도마쿠가 서양의 군사기술을 배우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서 사실 기존에 난학을 한 차례 크게 탄압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난학을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키게 돼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서양 세력을 알려면 역시 난학이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에도마쿠는 서양 학문을 번역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양학소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학은 양학이라는 이름하에 에도마쿠의 후원을 받으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드디어 난학자들 입장에서는 꿈의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기억해두세요. 에도마쿠는 가스 가이슈를 비롯한 국제정치에 능통했던 지식인들을 대거 관료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스 가이슈가 공식적으로 에도마쿠의 관료로 들어오게 되면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서양 세력이 통상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일본이 서양하고 교역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정식적으로 통상 수교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화친 조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통상 수교는 차후에 또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요구해올 경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안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국제정치에 능통한 지식인들을 대거 관료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에도마쿠의 수석 로주였던 이 수석 로주가 뭐 격으로 따지자면은 총리격이라고 했죠. 좀 급이 사실 좀 딸려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수석 로주였던 아베 마사히로는 어차피 개항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서양 세력과 교류해서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몰려오면은 그걸 저항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파도에 편승해서 올라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미토번의 번주 도쿠가와 나리야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좀 이상하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서양식 군함을 건조했던 그 주인공 미토번주가 정말 쇼킹하게도 이 사람이 추구했던 이념은 개양이 아니라 양이었어요. 즉 미토번주가 그렇게 목숨 걸고 서양식 군함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서양의 기술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이런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자, 그게 아니라 서양의 기술을 보고 배워서 어떻게 하자, 저 서양 오랑캐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신의 보호를 받는 신주 일본의 순수성을 지켜내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성리학과 국학을 기반으로 완성된 것이 미토학이고 그 미토학의 본고장이 바로 미토번이잖아요. 그 미토번을 통치하는 미토번주 입장에서는 국수주의적인 발상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토번주는 자신들이 건조한 신형 군함으로 서양 세력을 막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수석 로주였던 아베 마사히로의 정책과는 당연히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토번주는 계속 양의를 부르짖으면서 양의에 이제 동의하는 그런 번주들, 그리고 하급 사무라이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당연히 수석 로저 아베 마사히로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저 양반을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서 결국 아베 마사히로가 건강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다가 결국 이제 뭐 암 비스무리한 곳에 걸려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수석 로주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데 그 후임 자리를 누구로 추천을 하냐면은 시모사 사쿠라번의 번주인 후타 마사요시에게 그 대임을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후타 마사요시를 수석 로주로 새롭게 임명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바로 그가 서양 문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남벽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마쿠는 어차피 서양 세력과 통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인 후타 마사요시를 수석 로주로 등판시킴으로써 앞으로 서양과의 통상 조약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서 이렇게 후임자를 정했던 것이죠. 물론
서양과의 통상에 대해서 미토번주는 아주 목숨 내던지고 극렬히 반대할 것이 분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후타 마사요시는 나름의 이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후타 마사요시는 미토번주의 야심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심을 협상 카드로 걸고서 딜을 하면은 나름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토번주의 야심이 도대체 무엇이었냐? 일단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에도 막부에 새로운 이제 쇼군으로 올라왔던 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는 아직 32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쇼군은 불행하게도 뇌성마비 환자였고 선천적으로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오래 살기 힘들어 보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젊은 쇼군이 그래도 어쨌든 30대인데 30대의 나이가 되도록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그 조선의 경종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 에도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환거리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건강도 좋지 않은 쇼군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면은 후사가 없는데 그 다음번 후계 구도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 미토번주 도쿠가와 나리야키에게는 도쿠가와 요시노부라는 20세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미토번도 엄연히 도쿠가와 가문의 일원입니다. 같은 도쿠가 성씨를 쓰잖아요. 당연히 그들에게도 쇼군을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후타 마사요시는 이런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하면 되지 않겠냐? 미토번주에게 차기 쇼군 자리를 제안함으로써 대신에 자신이 추진하는 개항 정책에 딴지를 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면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왜냐면은 미토번주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일본 전국에서는 다들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거든요. 미토번주가 자신의 아들을 차기 쇼군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제왕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야심이 대단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토번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쇄국을 부르짖는 대원군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하여튼 일본 전국이 정말 복잡한 게 이겁니다. 후타 마사요시의 이 구상에 대해서 에도 막부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원로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나오스케입니다. 이나오스케는 미토번주의 야망을 정말 허황된 것으로 간주했어요. 차기 쇼군 계승에 있어서 미토번주의 아들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계승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나오스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당장 힘이 딸리니까 서양과 통상수교를 해서 서양의 기술을 보고 배우는 거는 좋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미토번주가 자기 아들을 쇼군으로 올리게 되면은 저 양반 속이 시커먼데 딱 봐도 저거 대원군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막아야 된다. 또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나오스케는 후타 마사요시하고 일치를 했지만 바로 이 문제, 차기 쇼군 계승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일본 전국은 차기 쇼군 문제를 둘러싸면서 양의를 주장하는 미토번과 통상을 주장하는 시코네번의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전국이 정말 복잡하게 꼬여가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베 마사히로가 한 게 있었죠. 지금 현재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자마번, 아웃사이더들을 대거 중앙정치에 참여시키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들도 다 계산과 생각이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전국은 차기 쇼군 자리를 놓고 크게 두 팀으로 나눠서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이 판국이 이제 쇼군 자리를 둘러싸고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과연 어떤 팀과 어떤 팀으로 나뉘어서 쇼군 자리를 둘러싸고서 갈등을 일으켰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